이 차를 국산차 도감에서 다뤄야 되나, 수입차 도감에서 다뤄야 되나,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산 브랜드로 나오기도 했고,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차를 수입차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산차 도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박은 안 받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단 전문 브랜드 르노 삼성의 두 번째 크로스오버 QM3 되겠습니다. QM3,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2013년 12월 국내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개척자, 이 소형 SUV 카테고리의 개척자는 이 시기에는 다들 아시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이 트랙스가 같은 해 3월, 그러니까 이 차보다 9개월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12월에 QM3가 나온 건데, 이 트랙스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뭐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비쌌고요. 특히 쉐보레 소형차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 품질이라는 면에서 좀 취약했습니다. 쉐보레의 포인트인 매력적인 주행 질감, 기본기, 1.4L 터보 엔진. 훌륭하죠. 훌륭하다 수준이 아니야. 모두가 극찬까지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타보고 싶지가 않은데. 오토바이 계기판 달아버리고 생긴 것만 봐도 별로 안 타고 싶게 생겨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QM3가 12월에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형 SUV, 그러니까 소형 크로스오버라는 이 새로운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고 진짜예요. 아시다시피 QM3는 유럽에 의한, 또 유럽을 위한 소형 크로스오버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한국 시장을 위해 나온 모델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트리거로 작용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때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이 차는 유럽의 상황이 좀 심각해졌죠. 해외 자본들이 썰물처럼 그냥 막 빠져나가 버리니까 유로화가 흔들리고 국가 부채 급증하고 그리스 막 파산해버리고 선진국이니 뭐니 할 거 없이 흔들렸던 유럽 재정 위기,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개발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 차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또 합리적인 가격이랑 유지비, 그리고 실용적인 패키징, 거기다가 SUV를 선호하는 시장의 분위기까지 반영한 결과물이 바로 이 르노 캡처 QM3였던 거죠. 네, 외관. 소형차 강국 프랑스 출신답게 단아하고 예쁩니다. 마치 매끈한 조약돌처럼 유려하고 세련된 디자인, 도자기 같은 디자인. 아까 보여드렸던 쉐보레 트랙스, 크기는 작아도 SUV는 이래야 돼, 약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견고해 보이지만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 반면에 이 QM3는 그래도 소형차는 소형차다워야지 하면서 아기자기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예쁜 디자인, 팬시한 디자인으로 어필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전고는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높게 설정하고, 여기에 17인치 휠, 타이어도 차체에 비해서 넉넉한 사이즈로 이제 매칭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빈약해 보이지는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투톤 컬러도 지금은 너도 나도 쓰는데 2013년 당시에는 독보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색깔이 다른 것만 봐도 QM3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가진 컬러 조합이었다. 이 당시에 LED 주간주행 등이 이때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물 건너온 차들, 낮에도 이제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게 흔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LED 몇 발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존재감을 확 끌어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범퍼에 자리한 안개등을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점등이 되게 해서 이걸 코너링 램프로 활용한 것도 좀 재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비록 이렇게 마른 목골 로고, 또 캡처라는 본명 대신에 국산 브랜드 르노 삼성의 배지를 달면서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은 남아있던 어떤 수입차 프리미엄, 그저 물 건너왔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생소한 브랜드라는 이유로 우와 외제차다 했던 그런 소소한 이득까지는 얻지 못했는데, 일단 소형 크로스오버라는 차급 자체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 전통적으로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여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브랜드였죠. 광고만 봐도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이런 고성능,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런 거 없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차도 단정하고 단아하고 포근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됐잖아요. 광고 모델로 안성기 배우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애견남들이 타는 차,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또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있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QM3도 다행히 그런 맥락이랑 일치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런 모습이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사회초년생 여자분들, 주로 어머니가 타시는 세컨드카로 많이 판매가 됐죠. 지금도 여자분들이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내.
외관만큼 예쁘지는 않아도 외관만큼 독특하긴 했습니다. 단지 디자인 예산을 익스테리어에 몰아주느라 인테리어 쪽 예산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은 살짝 있었는데 독특했죠. 플라스틱 소재를 폭넓게 사용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 도시적인 느낌을 많이 주죠. 또 테크니컬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로 꾸며졌고요. 반짝이는 하이글로시 패널, 이렇게 컬러 액센트를 곳곳에 더해서 마냥 저렴해 보이지 않는 구성을 했습니다. 색상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차량의 외장 색상이랑 톤을 맞춰서 이 차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지퍼식으로 시트 커버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지퍼를 열어가지고 이제 뗄 수 있게 돼 있는데, 뭐 차에 뭐 쏟거나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 태워서 지저분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발자국 찍히고 흙 묻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럴 때 참 이거 실내 클리닝을 맡겨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곤란스러운데 이럴 때 커버만 뜯어서 빨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구비해 뒀다가 실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보시다시피 계기판은 디지털 속도계, 아날로그 타코미터가 조합된 독특한 구성이었고요. 이런 구성만 봐도 좀 신선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소형차임에도 버튼 시동 스마트키, 참 이거 르노 차들이 이런 거에는 좀 후회해요. 그리고 블루투스, USB로 음악과 동영상, 또 DMB, 후방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6.5인치 AV 시스템을 아예 기본 사양으로 제공해서 깡통이지만 깡통스럽지 않은 인테리어를 꽉 차 보이게 만든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T맵을 지원했고요. 누운 느낌표 모양의 공조장치, 이거 누가 봐도 매뉴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풀오토 방식입니다. 보기에는 영 그런데 조작 편의성은 뛰어나요. 만져보면 은근히 직관적입니다. 뭔가 르노 차들이 이상한데 뭔가 써보면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한편 이 콧대 높은 파리지앵들의 고집이 묻어나는 구석들도 있었습니다. 컵홀더가 대표적이죠. 이 차에서 먹고 마시는 걸 혐오한대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르노 계열 르노 차들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에 인색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중앙 콘솔에는 다행히 구멍이 2개지요. 근데 서로 크기가 달라요. 보시다시피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요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앞에만 꽂아집니다. 여자친구 컵은 꽂을 수가 없습니다. 들고 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집념의 코리안답게 이런 식으로 틈마다 애프터마켓 상품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했던, 이렇게 스마트키 꽂는 홀더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싸제 컵홀더를 장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애프터마켓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르노 삼성의 큰 그림, 르노 삼성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죠? 아쉬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건 프랑스 차 문제가 아니고 유럽 태생 대부분 소형차들이 이 문제를 공유하는 거죠. 벤츠 A클래스 그리고 CLA도 이렇게 된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 각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동그란 다이얼을 돌려서 각도를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손을 넣어서 이 다이얼을 돌려야 되는데 이 암레스트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갑니다. 다행히 암레스트를 제낄 수가 있게 돼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랑 손이 막 비벼.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썸 타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직장 상사랑 혹시 탈 때 손이 맞닿으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레버식보다 미세하게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승질 급한 코리안들한테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대신에 이제 옆에 여자친구 타 있으면 내가 대신 돌려줄 수 있으니까 매너 있는 상대가 되긴 좋겠네요. 워크인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거 소소한 건데 스피커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차나 다름없는 오디오 음질을 제공하는 점도 아쉽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차를 주로 타는 소비자층, 아까 어떤 분들이라고 했죠?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젊은 오너들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데, 그분들 특징 어때요? 일단 차에 타면 바로 야 이거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해? 아니면 억스선 꽂고 음악부터 트는 게 습관이잖아요. 주 구매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이게 한동안 4개였고요. 나중에 옵션으로 6 스피커가 특정 트림에 한해서 제공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 차가 엔진 음색이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간. 경차보다 조금 더 넉넉한 액센트나 프라이드 해치백 크기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쉐보레 트렉스 이후에 등장한 경쟁차, 쌍용 티볼리나 코나같이 소형 SUV로 분류되는 모든 경쟁차들을 통틀어서 공간이 제일 좁았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솔직히.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소형차니까. 따라서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걸 좀 상쇄하고자 한, 만회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동급 최초로 뒷좌석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슬라이딩 리어 시트를 제공해서 뒷좌석 승객이 탈 때는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어서 레그룸을 늘리고, 또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실어야 될 때는 뒷좌석을 앞으로 좀 당겨서 짐 공간을 늘릴 수 있게 했어요. 이 차급에서는 슬라이딩 시트 되는 차가 없었어요. 또 트렁크 바닥도 2단으로 구성해서 공간을 아래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또 특이하게도 글로브 박스가 서랍식으로 열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르노의 전매 특허 기능인데요. 용량도 넉넉하고 무엇보다 딱 열었을 때 물건이 아래로 와르르 쏟아질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글로브 박스 꽉꽉 차 있는데 그거 열 때마다 맨날 물건 한두 개씩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찾는 물건은 이상하게 항상 맨 바닥에 있어. 이 차는 그럴 일이 없다. 여기 보이시죠? 이 고무줄이 시트백 포켓을 대신하는 그런 고무줄이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티볼리도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달고 나왔죠. 아예 시트백 포켓 자체가 없는 차들도 많았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또 특이한 부분은 어떤 문서나 서류 같은 걸 끼워 넣을 수 있는 이런 순정 액세서리를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에, 이 고무줄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끼워 넣고 싶어도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무게가 무겁거나 이러면 지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식의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어 포켓, 웬만한 차들은 막혀 있는데 여기를 뚫어 놓고 핸드폰을 넣으면 바닥으로 쏟아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막는 재떨이 같은 액세서리를 도어 포켓이라는 이름의 액세서리로 파는 창조 경제를 벌였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르노 삼성의 큰 그림이었다. 다음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도 경제성에 집중했습니다. 4기통 1.5L DCI 디젤 엔진에 게트락의 6단 건식 DCT 단일 파워트레인만 제공했는데, 이 엔진 최고 출력 90마력 22.4kg 포스미터의 힘을 제공을 했습니다. 세 자릿수도 안 되는 출력이 좀 빈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운전해 보면 생각보다 잘 나가요. 물론 뭐 오르막이나 고속을 내야 될 때는 배기량이랑 이제 출력의 한계가 느껴지긴 하는데, 애초에 일상 구간을 벗어난 고속 주행은 이 차 안 어울립니다. 그냥 차가 불안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120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차라고 할 수가 있고, 고속 안정성이 뛰어난 차도 아닙니다. 실용 구간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그런 가속감, 주행감을 선사했다. 명불허전 소형차 강국, 프랑스에서 온 모델답게 쫀쫀한 핸들링, 해치백을 모는 듯한 경쾌한 몸놀림이 딱 어우러져서 일단은 운전을 한번 해보면 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핸들링 감각, 특히 이 핸들링 감각이 예술입니다. DCT가 달린 차다 보니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굉장히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럴 때 이제 수동차들처럼 뒤로 확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DCT 차들은 뒷차가 바짝 서 있으면 시겁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승차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2급의 소형차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문제니까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17인치 휠, 낮은 급에는 15인치 휠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이 17인치예요. 그래서 기본형부터 외관을 정말 멋스럽게 꾸며주는데 부드러운 승차감과는 좀 상극이죠. 또 디젤 엔진 시끄럽죠. 가만히 있어도 뭐 달달달달 떨리죠. 이런 것들이 다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변속기도 DCT가 매칭이 돼 있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는 울컥거리고 동승객한테 막 멀미를 유발하고 막 올라오고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대신 위에 나열한 단점들, 방금까지 얘기했던 사소한 불평 불만들, 이 차의 연비를 경험하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세요. 디젤 그리고 DCT 소형차 뭐다? 연비 깡패.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조합이다. 네, 무려 리터당 18.5km. 뻥연비 논란도 생겼습니다. 공인 연비보다 더 잘 나와서 반대로 뻥연비 논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실 오너들이 20km를 평균 20km를 우습게 넘기는 거예요. 막 25,
27 이렇게 나와. 뻥연비다. 18km 아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 수온계가 아니고 연료 게이지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유별나게 큰데 연비가 또 유별나게 좋으니까 이게 바늘이 잘 안 내려가요. 바늘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연비 측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7로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 여전히 우월한 하이브리드 뺨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이 압도적인 연비야말로 자타공인 QM3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됐습니다. 연비 하나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차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차 공차 중량이 1300kg, 경쟁차에 비해서 크게 가벼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 연비를 선사한다는 건 이제 르노 1.5L DCI 엔진의 효율과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괜히 벤츠가 이 엔진 사다가 A클래스에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후에 연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리 시그니처라는 최상위 트림이 추가가 됐고요. 또 빗길, 또 비포장길 같이 약간의 험로를 주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립 컨트롤, 전자식으로 앞바퀴 구동력을 제어하는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알리 시그니처에만 들어가는데 소닉 레드 투톤이 이 알리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의 전용 색상이어서 이 새빨간색의 QM6가 돌아다니면 저 차한테는 이 그립 컨트롤 기능이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발맞춰 개선된 1.5L 디젤 엔진, ISG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고요. 모 중형차와는 다르게 오토 스탑 ISG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차급을 뛰어넘는 너무 훌륭한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자동으로 꺼지는 그 장치죠. 그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이 많은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춰서 변속 로직을 약간 수정해서 좀 더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해진 것이 이 2016년형 이후 모델의 특징입니다. 주행감에서도 은근히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밖에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T2C라는 독특한 편의장치를 마련했죠. 태블릿 투 카라는 옵션으로 차량에 원래 보통 빌트인이 돼 있잖아요.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다르게 모바일 태블릿, 실제 7인치 갤럭시 탭을 차에 장착했다가 탈거했다가 하면서 밖에서는 태블릿 PC로 갤럭시 탭으로 쓰고 차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신박하죠? 이렇게 이 크레들에 끼우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T맵 내비게이션, 또 후방 카메라, 또 차량 내 스피커랑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전화나 동영상, 또 멜론 이런 각종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좀 앞서 나간 방식이죠. 방수 방진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탭 액티브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동차는 전자기기에 있어서 좀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높은 온도도 견뎌야 되고 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이래서 가혹한 환경이라 갤럭시 탭 액티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좋았으면 계속 썼겠죠? 근데 몇 년 못 가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탈착식이잖아요. 탈착식이라 좋은데 탈착식이라 나빠요. 이게 깜빡하고 집에 소파에 놓고 오면 그날 내비게이션을 못 쓰는 거예요. 맞다. 친구 집에 놓고 왔네? 애기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장착을 해야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요. 이 갤럭시 탭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그냥 진짜 일반 태블릿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자체 배터리가 달려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못 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따로 뒤에 오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갤럭시 탭 잃어버려서 다른 사제 앱이 시공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오너분들도 애프터마켓 사장님들 블로그 돌아다녀 보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나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말이에요. 의도는 좋았다. 2017년 하반기에는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로 내외관 구성을 업데이트한 뉴 QM6가 출시됐습니다. 3년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크게 달라졌죠. 트랙스는 크게 위협이 안 됐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쌍용 티볼리가 참전해서 그야말로 소형 SUV 붐을 일으켰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현대 코나, 기아 스토닉 이런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해서 QM3를 말 그대로 사방에서 그냥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먹히는 세일즈 포인트, 연비, 경쟁차들이 잇따라 디젤 파워트레인을 달고 나왔고요.
아예 가솔린 하이브리드 니로라는 모델까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눈에 띄는 강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QM3는 전략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소형 SUV, 단순하게 연비 깡패 이런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쁘장한 유럽 명품, 유러피언 프리미엄 SUV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습니다. 광고만 봐도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는지 확 와닿죠? 동급 최초의 퓨어비전 풀 LED 헤드램프, 한술 더 떠서 당시에는 아우디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순차 점등, 시퀀셜 방향지시 등까지 넣어서 존재감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주간 주행 등을 범퍼에 둘러서 앞서 출시된 상위 모델 SM6 그리고 QM6 같이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된 차들이랑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내부에 LED 그래픽 추가해서 세련된 분위기 강조했고, 기존 QM3가 가지고 있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몇 디테일을 수정해서 전작 대비 확실하게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워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국산차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화려한 컬러, 그러니까 색깔만으로도 확 눈에 띄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또 다행히 국내 소비자들이 QM3를 하얀색, 까만색 이런 무채색 계열을 많이 안 사시고 또 원색 계열, 쨍한 컬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셔서 더 눈이 즐거웠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내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외관이랑 결을 맞췄어요. 상위 트림에는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했고 전체적인 소재감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개방은 되지 않지만 개방감은 선사하는 이 널찍한 글라스 루프를 동급 최초로 적용해서 소형차 특유의 비좁은 공간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한 것도 돋보였습니다. 프랑스 차들이 이렇게 글라스 루프, 그러니까 유리만 딱 열리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달린 차를 타고 있긴 하지만 선루프를 개방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개방감 높이려고 그냥 블라인드만 걷어놓는 경우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옵션을 좀 이원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라스 루프랑 이 개방되는 선루프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마저 살펴보면 센터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7인치로 커졌습니다. 기존의 6.5인치 사이즈에서 7인치로 커져서 시인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본 스피커를 4개에서 6개로 늘려줬습니다. 상위 모델로 가면 7개 스피커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마련해서 이제 와서야 들을만한 음질을 선사해준다는 점도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후방 카메라 화면을 이어붙여서 마치 어라운드 뷰 같은 화면을 제공하는 이지 파킹이라는 독특한 기능이 도입돼서 이게 주차할 때 은근히 도움이 되는데, 푸조에서도 이 기능 쓰고 있죠.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다만 아쉽게도 비슷한 연식의 다른 모델들이랑 다르게 안드로이드 미러링만 제공하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써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온카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미러링 기능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해외 사양 캡처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옵션을 제공했어요. 이 시기에. 한국 사양만 요상하게 자체 미러링 기능을 끼워 넣느라 이게 빠졌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갖고 오지.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같이 안전사양이 추가된 건 좋았는데, 이때가 몇 년도죠? 2017년도라 사각지대 경고만으로는 좀 빈약하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능동형 안전장치가 단종될 때까지 없었다는 게 더욱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계기판에 표기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 속 한 부분이에요. 차선 이탈 경고랑 앞차 출발 알림 기능 제공하는 그런 블랙박스들 있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형 SUV랑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안전장치, 주행 편의장치를 탑재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별거예요. 은근히 구매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 기준으로 선뜻 중고차로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인 친구들한테 추천을 좀 주저하게 돼요. 왜냐면 운전에 미숙할수록 그런 안전장치의 도움을 받기가 더 쉬운데, 그런 게 빈약한 차들은 선뜻 추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더 쓰더라도 주행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차를 사라,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사고 한두 번 막아주면 그걸로 옵션 값은 충분히 뽑거든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직전에 사용하던 구성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5L 디젤에 건식 6단 DCT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도 개선된 변속 로직, 그리고 전자제어 시스템의 발전, 서스펜션도 약간 손을 봐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제조사에서 했고요. 실제로 타본 사람들도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 전기형 대비 꽤 나아졌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준의 연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였고요. 2018년에 200대 한정으로 내외관을 멋스럽게 꾸민 스페셜 에디션, S 에디션을 판매를 했습니다. 18인치의 휠, 좀 더 기존 QM3에 비해 멋스럽게 꾸며진 모습이 특징이죠. 실내도 알칸타라 내장으로 좀 꾸며졌고 또 블루 악센트를 줘서 외장 컬러랑 톤을 맞춘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르노 삼성 QM3 연도별 판매 성과 함께 보면서 마무리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이 차는 르노 삼성 그리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큰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소형 크로스오버 시장에 문을 연 일원 중에 하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 전량 해외 생산된 모델인데 우리나라 생산된 국산차들이랑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2천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설정해서 국산차 수입차 시장 할 것 없이 새로운 가능성 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했어요. 트랙스가 국산차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잘 못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차는 해외 생산임에도 가성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초에 꽤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 업계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준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경쟁차, 뒤이어 들어온 고향 친구 누구 있죠? 푸조 2008 그리고 이건 좀 시간차를 두고 들어와서 바로 뒤에 들어왔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쟁차들이랑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환볼 모터스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아. 이 두 차들도 수입차 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장했는데요. 아마 이 차들 국내 가격 책정할 때 QM3가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 수준도 아니에요. 엄청 머리 아팠을 거예요. QM3도 똑같이 수입차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폭넓게 자리한 르노 삼성의 서비스 네트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차의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수입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약점이 AS라는 부분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이 전국에 폭넓게 깔려있는 르노 삼성의 정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소비자들 호응 뜨거웠습니다. 초기 물량을 1000대로 잡았어요. 초기 물량 1000대가 단 7분 만에 완판되는 기록만 봐도 당시 분위기 짐작할 수 있죠. 엄청났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예상했던 예상 물량 훌쩍 뛰어넘는 인기를 구가하면서 부랴부랴 스페인 르노 공장에 가가지고 증산 협의를 봐야 됐다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다시 판매량제로 살펴볼까요?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2014년 18,191대로 국내 SUV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한 축을 당당하게 차지하면서 존재감을 내비쳤습니다. 2015년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려 24,000대 이상 판매되면서 절정을 기록했어요. 다만 이 인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QM3의 성과는 2라운드부터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가성비 그리고 넉넉한 공간까지 내세운 쌍용 티볼리 참전하면서 순식간에 주춤해졌고요. 이후로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선 다 같은 소형 SUV라는 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아요. 엑센트, 프라이드급 소형 SUV입니다. 스토닉이랑 베뉴만이 이 차의 진정한 경쟁차예요. 뒤늦게 한국땅을 밟았던 르노 클리오 SM2로 명명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이 차도 차급을 이름에 굳이 반영하자면 QM2에 가까워요. 르노 삼성이 잘하는 게 조삼모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준중형차들이랑 경쟁하는 덩치 큰 소형 SUV들이 속속 등장하니까 이 차의 아담한 크기가 점점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곧 경쟁력 저하로 또 이어졌고요. 르삼모사. 그러니까요. QM2라고 하면 더 폭망했겠죠.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2017년 좀 더 화려한 디자인으로 보장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투입했는데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월 평균 1,000대 정도 판매되는 수준에 머물렀고요. 이후로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2019년 쓸쓸하게 단종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이 차의 주력 시장, 본고장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출시되자마자 그냥 바로 베스트셀러, 등장과 동시에 그냥 십수만 대, 매년 20만 대 이상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세그먼트 1위라는 왕좌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엄청나죠? 유럽인을 위한 모델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지요. 유럽에서라도 잘 나가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쯤에서 국내 중고차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출시된 지 꽤 된 모델이고 비주류 브랜드, 또 DCT 달린 디젤 파워트레인이라는 되팔기에는 온갖 악조건이란 악조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전기형, 후기형 할 것 없이 신차 대비 20에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 접근성이 그래서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디젤인 만큼 전체적인 킬로수가 좀 높은 편인데요. 디젤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중장거리에 유리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디젤 차들은 막히는 시내에서 마실용으로 탄 차보다 오히려 고속주행 위주로 타서 킬로수가 많은 차량이 컨디션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쌓인 거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변속기 컨디션, 그러니까 차를 타봤을 때 그 느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주행거리, 마일리지에 그렇게까지 크게 겁먹지는 않으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네, 다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DCT 한 번은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입 제품이라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값이 저렴한 만큼 변속기 수리비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부가세처럼 사면 그냥 내야 되는 돈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또 운 좋게 변속기 컨디션 괜찮은 매물, 또 변속기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매물 구하시면 또 행운이고요. 구매 전에 상태가 어떤지 미리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르노죠. 네, 비주류 브랜드 차들이 의뢰 그렇듯이 부품값 그리고 공인비 비롯한 수리비가 비싸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급 국산차 대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차 수준 수입차죠. 네, 수입차라 수입차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단종된 지 꽤 된 모델이라 몇몇 파츠들, 부품들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행히 유럽에서라도 많이 팔려서 여차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 부품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퍼 규격이 연식마다 다르대요.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된다는 소소한 불편이 있습니다. 2013에서 15년씩 다르고 2016년씩 다르고요. 2017년식 이후에 또 후기형이 또 달라서 아무거나 사시면 뭐 길이가 안 맞거나 클립 체결 방식이 안 맞거나 하는 시기예요. 아무거나 사시면 못 쓰고 그대로 당근을 하거나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판매 사이트의 참고표, 이런 사진, 교체 방법 사진 같은 걸 자세하게 숙지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이게 불편해서 와이퍼 암을 그냥 다른 차 거, 그러니까 티볼리 걸로 바꿔버리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와이퍼 교체할 때 됐으면 본인 차에 붙은 와이퍼 한 번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티볼리 걸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프랑스 차들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구석들이 있어요. 안 특이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특이해. 이렇게 정리하면서 QM3 도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M3 제주도 출장 가서 1박 2일 렌트했었는데 기름이 안 달아서 그대로 다시 반납했다. 맞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연비 진짜 좋아요. 그냥 악셀링을 과감하게 막 붕붕 밟아가면서 하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원래 다른 차들은 연비 주행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악셀링을 좀 신경 써서 하게 되잖아요. 특히 가솔린 차들. 이 차는 뭐 어떻게 해도 연비가 10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재밌게 몰고 다녀도 돼요. 스트레스 없이 몰고 다녀도 리터당 15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DCT라는 엄청난 펀치가 한 방 이렇게 온다는 게 문제긴 한데 어떻게 하셨죠? 꼬리 사료 냄새만 맡아도 움직이는데 정확히는 사료 짤그랑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동력 성능이 정말 뛰어난, 밥 먹을 때만 동력 성능이 엄청난 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